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평생 고생하며 아들 하나를 끔찍이 길러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가정을 꾸리고 나면 이제 좀 편안한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아들이 갑자기 집을 옮겨야 한다며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별말 없이 그저 담담하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며느리의 표정은 어머니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가 칼날처럼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혈육에 대한 환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모든 관계의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는 싸우지도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돈을 거두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부터 운명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과연 무엇을 물었을까요? 며느리의 반응은 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가정은 어떻게 단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존엄과 계산, 그리고 각성에 관한 이 이야기에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 올해 65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가 남긴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4층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파르고 긴 계단을 오르려면 늘 2번은 숨을 골라야 합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한시도 집에서 편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쪽으로는 교편을 잡고 다른 한쪽으로는 아이를 키웠죠. 정년 퇴직을 하고 문득 뒤를 돌아보니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곤 이 집 한 채와 아들 박지훈 뿐이었습니다. 제 외아들은 제 목숨과도 바꾼 자식입니다. 그때는 산후조리원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아들을 등에 업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의를 하면서도 아이가 울까봐 조마조마했죠. 그 시절에 저는 나 자신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을 잘 키우기만 하면 이 늙은 어미의 은혜를 기억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서울에서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살만은 합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네요. 며느리 최유진은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입니다. 말은 늘 상냥했지만 눈빛에는 계산적인 기색이 역력했죠. 그들은 일산의 작은 원룸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차도 집도 없고 아직 아이도 없죠. 설에 내려왔을 때 며느리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며 한숨을 쉬면서 제 연금이 충분한지 넌지시 묻더군요. 저는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퇴직 후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낼 것 다 내고 남은 돈은 아껴 쓰며 살고 있죠. 현재 은행에는 제 평생 가장 큰 쌈짓돈인 1억 원짜리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병원비나 생활비로 쓰는 2천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있고요.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아들 지훈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기예금은 제 노후 자금이라는 것을요. 아들은 절대 그 돈에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부산에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반숙 계란 프라이까지 곁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인데 어서 말해봐. 직장에 문제라도 생겼니? 제가 젓가락을 내려놓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집 문제예요. 유진이가 더 이상 집을 미루면 아이도 못 낳겠다고 해서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애 낳는 건 아직 이르다고 하지 않았니? 지금 임신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방 3개짜리 집으로 먼저 이사하고 싶어서요. 나중에 엄마가 서울 오시면
편히 머무실 수 있게요.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돈 달라는 소리를 이렇게 돌려 말하는구나. 얼마나 필요한지 솔직히 말해봐. 아들은 눈을 피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대출 받을 건데 계약금이 1억 원 정도 부족해서요. 저는 아들을 빤히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냥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차용증도 쓸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이미 맛을 잃어버린 김치찌개를 씹으며 마음속에 돌덩이가 얹힌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너희 새 집에 내가 머물 방도 있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물론이죠. 방 3개짜리랬지? 안방은 너희 둘이 쓰고 하나는 미래의 아이 방으로 쓸 테고. 그럼 나는?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봐야죠. 엄마는 서울이 습해서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애초에 저를 함께 살게 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 그 집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바로 거절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좀 기다려보렴. 정기예금 통장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재발급 받아야겠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거절할 줄은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재발급은 금방 돼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니다. 나 혼자 처리할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정전된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고 오직 선풍기 소리만이 삐걱거리며 맴돌았습니다.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서러움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하면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라면서 변해버렸습니다. 도와줄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1억 원을 내주고 나면 제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만약 제가 병이라도 들면요? 만약 그들이 정말 서울로 이사가고 저를 이곳에 버려두면요? 동이 틀 무렵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1억 원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지훈이는 제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광명 KTX역 근처의 한 일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저와 오붓하게 식사하고 싶다고. 이번에는 돈 재촉하러 온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더군요. 저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속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부부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오늘따라 유난히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고급 빵집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몇 번째일까? 내가 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갑자기 챙기는 게 예전에는 간장 한 병 사다 달라고 하면 사흘은 걸리던 아이였는데 조용한 룸 안에는 정갈한 식기가 놓여 있고 은은한 차향이 퍼졌습니다. 지훈이는 비싼 요리 몇 가지를 주문하며 모처럼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그들이 본론을 꺼내기를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10분도 채 되지 않아 지훈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을 하나 봐뒀어요. 광명문화의 거리에 있는 아파트인데 16년 된 32평 아파트가 6억 원이래요. 저희가 1억 원을 마련했고 대출도 알아봤는데 아직 1억 원이 부족해서요.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입안의 장어구이를 천천히 씹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기예금 있으신 거 알아요. 유진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돈은 꼭 갚을 거예요. 차용증도 문제없고요. 나중에 아이가 크면 할머니께 감사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나중에 서울에 가면 머물 곳은 있니? 유진이는 순간 멈칫했지만 입가의 미소는 지우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눈빛은 확연히 흔들리고 있었죠. 어머니,
서울은 기후가 습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친구분들이나 생활권이 다 부산에 계신데 올라오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내 말은 그 집에 내가 머물 방을 따로 마련해 줄 거냐는 거야. 이번에는 며느리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를 쳐다봤고 지훈이는 메뉴판을 보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이 방 3개짜리라서요. 한 방은 저희가 쓰고 한 방은 나이 방으로 준비해야 하고 다른 한 방은 서재로 꾸밀까 했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주무신다면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은 하겠지만 설마 진짜로 올라와서 사실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말투에 담긴 환영하지 않는 기색은 누구라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선구이, 계란찜, 소고기, 초밥 같은 고급 요리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었고 그들은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집의 구조, 학군, 아이의 성장 환경부터 은행 대출, 세부사항까지 저는 조용히 들으며 마음속에 차가운 물이 점점 더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통장은 재발급 받으셨어요? 괜찮으시다면 며칠 내로 송금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통장은 아직 재발급 못 받았다. 며칠 더 걸릴 것 같구나.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지훈이가 바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 혼자 처리할게. 제 목소리는 무겁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거리감을 아들은 알아들었을 겁니다. 식당을 나와 저는 그들의 차를 타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정기예금 통장을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장과 신분증을 다른 비밀 장소에 옮겨두었죠. 휴대폰을 열자 지훈이에게서 온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계약할 수 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베란다, 방 누렇게 변한 부겐빌레아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보름이나 말라 있었는데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라는 사람도 그 화분처럼 거의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식사가 끝나고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지훈이와 유진이도 제 태도를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연락도 없이 아침 일찍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직 잠옷바람으로 하품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유진이는 꽤 비싸 보이는 외투 2벌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드리려고 산 캐시미어 스웨터예요. 요즘 쌀쌀해졌는데 이거 입으시면 딱 좋을 거예요. 며느리는 웃으며 옷을 제 소파 등받이에 걸었습니다. 가격표를 힐끗 보니 2벌에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걸 살 돈은 있으면서 너희가 이런 거 살 여유가 어디 있니? 제가 묻자 유진이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 대수라고요. 효도하는 거죠. 그녀의 눈빛은 제 마음이 흔들리는지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꾸 없이 차 3잔을 타왔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아 잠시 안부를 묻고 나니 분위기는 금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통장 정말 아직 재발급 안 받으셨어요? 지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은행에 갔는데 대기번호가 150번대라 그냥 돌아왔다.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사실 재발급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저희를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계좌이체로 바로 보내주셔도 돼요. 지훈 씨 통장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영수증도 확실하게 써드릴게요. 그녀는 아이를 달래듯 천천히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자. 네, 어머니. 2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돕기 싫어서가 아니다. 그냥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묻는 거야. 너희가 왜 이렇게 서둘러 집을 사려고 하는지. 지훈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나이가 적지 않고 전세 사는 게 늘 불안해서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집값은 해마다 오르는데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엔 이것마저도 못 살 것 같아서요. 유진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안정된 집을 마련해주고 싶어요. 아이를 전셋집에서 키울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지금 임신한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른 거 아니니? 유진이의 말투가 약간 변했습니다. 여전히 웃고는 있었지만 말 속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스트레스는 잘 모르실 거예요. 어머니 세대에는 아이 하나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달라요. 학군, 학원, 맞벌이. 뭐든 미리 준비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집 누구 이름으로 등기할 거니? 그 말이 나오자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출은 제가 받고 등기는 저희 두 사람 공동 명의로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돈을 그냥 날리게 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럼 집은 너희 이름으로 등기하고 사는 것도 너희 부부고 대출도 너희가 갚고 나중에 소유권도 너희 것이 되는 거네. 나는 그냥 1억 원만 내주고. 어머니,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가 그를 앞질러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돈을 탐내는 게 아니에요. 지훈 씨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 집은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좀 더 멀리 생각하셔야죠. 저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생각하는 게 나일까, 너일까?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훈이가 서둘러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저희가 어머니께 다 부담 지우려는 게 아니에요. 이 1억 원만 도와주시면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네가 말하는 갚는다는 게 언제니? 내가 죽기 전이니? 죽은 후니?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달콤한 말, 효도하는 척하는 행동, 모든 것이 제가 기꺼이 돈을 내놓게 하려는 밑밥이었을 뿐.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캐시미어 스웨터 2벌을 개어 쇼핑백에 담았습니다. 너희가 정말 효도하고 싶으면 이 돈 아껴서 전세 보증금이나 보태거라. 저는 심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목소리는 충분히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들을 보내고 저는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생전 신탁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을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것을 노리고 구슬리고 훔쳐가려고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집 식탁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날이 하루하루 지났지만 지훈이와 유진이에게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모양입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들을 둘러싼 압박감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기예금 통장을 서랍에 잠그고 계좌에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설정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저 자신도 잊어버릴 만큼 복잡한 것으로 바꿨죠. 그 돈은 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늙고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건 통장에 찍힌 숫자뿐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티머니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카드가 고장난 줄 알고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며칠째 은행 문자 알림이 오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 통장, 정기예금이 아닌 제 생활비와 병원비,
공과금 등을 관리하던 보통예금 통장에 현금카드를 꺼냈습니다. ATM에 가서 잔액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0만 원 남짓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통장에는 제가 몇 년간 차곡차곡 모아두니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연말 보너스까지 보태 넣었고 평소에는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큰 지출은 다른 카드로 해결했죠. 이것은 제 비상금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창고로 달려가 최근 3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젊은 은행원이 내역을 한 줄 한 줄 출력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김미숙 고객님, 한 달 동안 5번에 걸쳐 각각 400만 원씩 총 0만 원이 인출되었고 마지막으로 2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저는 거래 명세서를 꽉 쥐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서명 전표를 확인해 드릴 테니 이의가 있으시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 몇 장의 서명 전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지훈이의 필체였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혼자의 마지막 획을 갈고리처럼 위로 올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전표를 놓칠 뻔했습니다. 시간도 맞아떨어졌습니다. 한 권은 저녁 7시가 넘어 인출되었는데 그날 저는 마침 노인복지관에서 강좌를 듣고 있었습니다. 카드는 분명 제 가방 안에 있었는데 ATM에서는 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소파에 앉아 현금 카드를 찻상 위에 올려놓고 10분 넘게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카드를 노려봤습니다. 마치 무딘 칼이 제 평생의 존엄을 천천히 베어내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이 카드를 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아들이 무슨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 준다며 제 신분증 사본을 가져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모바일 뱅킹도 한번 설정해 주었죠. 그때는 아들이 참 효심이 깊다고 제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며 감동했었습니다. 제 카드의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쥐고 이를 악물며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기어들어갔습니다. 너 내 통장에 손댔니?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요. 통장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직도 시치 미를 때? 네가 돈 뽑아간 시간 내가 다 확인했어. 서명도 내 것이더구나. 네가 한 짓이지? 아들은 마침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래 다음 달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그냥 잠깐 융통해서 쓴 거예요. 유진이가 계약금을 더 늦추면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내 엄마 돈을 훔쳐? 엄마, 제가 아들이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주실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조금 일찍 쓴 것뿐이에요. 조금 일찍 2천만 원이나 가져가 놓고 아들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내 노후 자금까지 끊어놓을 만큼 대담해졌어. 네가 정말 내 아들 맞니?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갚을게요. 제발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마세요. 이건 큰일도 아니잖아요. 우리 모자 사이잖아요. 모자 사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모자 사이니까 이 전화라도 걸어준 거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모든 은행거래 명세서를 정리하고 서명전표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녹음기를 켜고 각 인출 시간과 금액을 소리내어 읽으며 녹음했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장님도 현금 인출기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만약 아들이 아무 일 없는 척한다면 이번에는 제가 정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문 밖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하면서도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선풍기가 천천히 돌며 제 무릎 위 신문을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와 문 밖의 그림자를 애써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에 계신 거 알아요? 밖에 엄마 신발 있는 거 봤어요. 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노크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들이 갔다고 생각하고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가려는데 문이 쾅 하고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문을 발로 찬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냥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엄마는 돈도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냥 급한 불 끄려고 조금 쓴 것뿐이라고요. 저는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몸에서는 땀 냄새가 났습니다. 저를 보자 초조했던 눈빛이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바로 등 돌리시면 어떡해요. 우린 피를 나눈 사이잖아요. 저는 마치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사람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다. 현금카드 비밀번호 네가 알아낸 거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짓밟힌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부터 네 엄마 돈을 훔치는 걸 배웠니? 훔친 게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속상해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제가 돈을 구해오지 못하면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아이도 지우겠다고 했고요. 저는 차갑게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임신했니? 아니요. 하지만 준비 중이에요. 임신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노후 자금으로 며느리 기분을 맞춰주겠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눈시울을 붉힌 채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키웠을까요? 너는 내가 이제 65이라 돈 쓸 일도 없을 테니 그 돈으로 너희 부부의 안정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지? 제가 말하자 아들은 한참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돈 어차피 저한테 남겨주실 거잖아요. 제가 그냥 조금 일찍 쓴 것뿐이에요. 갚을게요. 저는 한마디도 더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그러지 않으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다. 엄마, 아들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눈가는 피가 맺힌 듯 붉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그 1억 원만 있으면 돼요. 대출 이자도 너무 높고 유진이가 힘들어해요. 저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제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톤은 높지 않았지만 칼날처럼 정확했습니다. 내 스트레스가 크면 내 돈을 훔치고 내 며느리가 기분 나쁘면 내 노후를 희생해야 하는 거니? 너는 도대체 나를 사람으로 생각은 하는 거야? 아들은 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명치를 한 대 맞은 사람처럼. 한참 후에 아들은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지금 네가 돈을 인출한 모든 명세서와 서명이 담긴 전표, 그리고 방금 네가 한 말까지 다 녹음해놨다.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길 바란다면 오늘부터 이 2천만 원 천천히 갚아. 이자는 안 받을게. 하지만 너를 용서하지도 않을 거다. 엄마,
저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내 아내한테 가서 똑똑히 말해. 자기가 알아서 돈을 마련하라고. 내 돈에는 한 푼도 손대지 말라고. No. 아들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에는 후회와 고통,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으로 계단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발소리가 어지럽게 울렸습니다. 마치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문에 기댄 채 깊은 숨을 몇 번이고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훈이와 처음으로 제대로 맞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등을 돌리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내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더 이상 다른 누구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죽을 끓이고 나물 2가지를 볶았습니다. 베란다의 햇살은 밝았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치자꽃 향기까지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이는 돌아가서 유진이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이고 진짜 주동자는 바로 그녀였으니까요. 역시나 오전 10시가 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최유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3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입에 발린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지훈 씨 어제 돌아오자마자 제가 엄청 혼냈어요. 어떻게 어머니 돈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있냐고요. 정말 저 그이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이가 좀 단순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이도 스트레스가 심한 거 아시잖아요. 회사에서는 쪼고 대출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사실 그 돈은 저희가 잠깐 빌려 쓴 거예요. 꼭 갚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이라도 차용증 써드릴까요? 네? 차용증?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어머니 돈을 그냥 날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진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잘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그 돈은 원래 지훈 씨한테 남겨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녀의 말솜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약한 척 사과하고 뒷부분에서는 개념을 슬쩍 바꿔 어차피 아들 돈이라는 논리로 도둑질을 조기 상속으로 세탁하려 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짓고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친근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저희가 찾아뵐게요. 식사하면서 오해도 풀고 저희가 직접 사과도 드리고 싶어요. 너희가 오는 것도 좋겠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자료가 좀 있거든. 자료요? 그녀의 목소리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래. 인출명세서, 서명전표, 녹음 기록. 그거 다 보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지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투명 파일에 하나하나 분류했습니다. 인출 시간, 장소, 금액, 서명 샘플, 심지어 각 인출 당시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까지 적어본인 소행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어제 지훈이가 문 앞에서 한 말도 다시 들어보고 가장 핵심적인 몇 문장을 음성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제가 훔친 거예요. 어차피 저한테 주실 거잖아요. 갚을게요. 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똑똑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7시 그들이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실이 아닌 식탁 양쪽에 앉혔습니다. 마치 조정위원회처럼 저는 안부 인사 한마디 없이 파일을 열고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너희가 내 통장에 손댄 증거다.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아직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취조하시는 것 같잖아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장난하는 거 아니다.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에게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 돈을 갚아라. 둘째, 내가 이 자료를 들고 너희 회사와 경찰서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처리를 맡기는 거다.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협박이세요? 협박이 아니라 선택이다. 너희가 나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때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지. 나는 이제 그걸 되돌려주는 것뿐이다. 지훈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요. 하지만 천천히 갚을게요. 얼마씩 갚으면 될까요? 매달 50만 원씩. 이자는 안 받을게.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밀리면 이 녹음 파일과 인출명세서가 내 회사 재무팀장 책상 위에 놓이게 될 거다. 유진이가 입을 열려 하자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식탁 위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어젯밤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아들이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주실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조금 일찍 쓴 것뿐이에요. 유진이의 얼굴색이 변했고 지훈이는 완전히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하룻밤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경찰에 신고당할지 돈을 갚을지 너희의 선택을 기다리겠다. 그들은 떠날 때 신발도 허둥지둥 신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마음은 비로소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으로 제가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압당하고 구슬려지고 이용당하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기도 전에 지훈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돈은 갚겠습니다.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초간 쳐다봤지만 답장도 삭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복 문서이자 그들이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는 자백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제 통장에는 정말로 첫 번째 송금액 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송금 메모에는 효도 상환 1회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며 저는 헛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먼저 빌려준 것처럼 교묘하게도 써놨더군요. 밤에 불을 켜고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저는 30년을 살았습니다. 지훈이가 태어나서부터 자라집을 떠나고 결혼할 때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에는 흔적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벽가의 낡은 등나무 의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가장 자주 앉던 곳이고 베란다의 부겐빌레아는 제가 퇴직하던 해에 직접 심은 것입니다. 타일 하나하나에 과거의 소리가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사람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이곳에는 너무 많은 기억과 함께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중개인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제가 4층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낡은 아파트를 팔고 싶다고 하자 즉시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옮기시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원룸이나 투룸이면 충분하고 조용하고 경비원이 있어야 하며 병원과 시장에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아래층에 편의점도 있으면 더 좋고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다 이런 집을 찾으세요. 좀 늦으셨네요. 일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낡은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위치와 학군이 좋아 투자용 학군 주택을 찾던 한 젊은 부부가 바로 계약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에 내놓았는데 상대방이 한 번에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세금과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제 손에 1억 3,
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중 8억 5천만 원으로 신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1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었죠. 작은 투룸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경비원도 있고 채광도 좋았습니다. 아래층에는 편의점이 있고 길 건너에는 병원이 있으며 걸어서 5분이면 재래시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 집도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고요. 남은 5억 원, 남짓한 돈은 세 덩어리로 나누어 3년, 5년, 10년 만기에 원금 보장형 배당 투자 상품에 넣었습니다. 매달 120만 원의 고정적인 이자가 나왔고 제 연금과 합치니 생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입주하는 날은 흐렸습니다. 지훈이는 오지 않았고 저도 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날부터 제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안부 문자 한 통 없었. 저는 이사업체를 불러 짐을 쌌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책 몇 상자, 옷 몇 벌, 낡은 사진 2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을 내리고 저는 낡은 집문 앞에서 잠시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아주 편안했습니다. 인터폰도 있고 경비원도 있고 쓰레기도 분리수거해서 대신 버려주었습니다. 아래층에는 편의점이 있고 옆에는 노인 건강검진센터가 있었으며 시장에 가거나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가는 것도 편리했습니다. 여동생이 제 새 집을 보고 첫마디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야 진짜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남을 위해 살았지. 이제야 내 차례가 온 거야. 여동생은 잠시 놀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야. 노년은 남이 계획해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진 강의를 들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정기적으로 여동생과 커피를 마셨고 저녁에는 혼자 뉴스를 보고 책을 읽고 영화를 봤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옆에서 저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죠. 저는 심지어 큰돈을 들여 연말 유럽 15일 여행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그 비용은 바로 제가 지훈이에게 주지 않았던 그 1억 원이었습니다. 여권을 들고 즉석 사진기 앞에서 찍은 사진을 여행사에 보내면서 지훈이에게도 한 장 보냈습니다. 글자 없이 사진 한 장만. 사진 속 저는 머리를 염색하고 옅은 화장을 하고 새로 산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예전보다 훨씬 밝았죠. 사진을 보낸 후 저는 휴대폰을 끄고 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여행단이 출발하는 날은 11월 초였습니다. 부산 날씨는 아직 따뜻했지만 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새 여행 가방을 든 채 공항 대기실에서 창밖의 활주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첫 해외여행이었고 처음으로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15일의 일정은 파리, 피렌체, 로마, 취리 등 빽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여행 경비는 저렴하지 않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지불했습니다. 귀국할 때 여행 가방은 갈 때보다 2배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엽서, 기념품, 그리고 스위스 초콜릿 몇 상자로 가득 차 있었죠. 누구에게 선물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포장 상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인화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몇 장을 골라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지훈이와 여동생 단 2사람에게만. 여동생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정말 젊어 보여. 전혀 60대로 안 보여. 앤더. 지훈이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랬던 것처럼 그는 침묵했고 마치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2천만 원의 상환금은 매달 꼬박꼬박 정확하게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인사도
말 한마디도 없었죠. 마치 회사에서 할부금을 내는 것처럼 감정이 필요 없다는 듯이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죠. 저는 더 이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안부를 묻고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래층 편의점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아파트 밑이에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가 꼬박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가보니 아들이 혼자 건물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죠. 살이 좀 빠진 것 같았고 눈빛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별말 없이 들어오너라라고만 했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와 사방을 둘러보며 이 새 집을 마치 제 진짜 삶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여기 좋네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안하고 조용하고 관리도 잘 되고 좋지. 아들은 과일을 내려놓고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예전에 있었던 일들.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저는 대답 없이 차 2잔을 타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유진이랑 요즘 많이 싸워요. 그녀는 제가 엄마한테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그때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네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알고 있었어.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단지 내가 등 돌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아들은 흠칫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온 게 사과하러 온 거니? 아니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지 보러 온 거니? 엄마, 그는 난처한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엄마 마음속에 아직 화가 남아있을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 정말 변했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길 바란다. 그는 차를 단숨에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배워도 될까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도 좋다. 하지만 내 돈을 계산하려 들지는 마라. 그는 제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지만 안아주지도 아래층까지 바래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뒤돌아 저를 한번 쳐다봤지만 저는 그저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거실에 앉아 비어있는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예전에 그가 고등학교에 합격했을 때 제가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렸지만 그는 2숟갈 뜨고는 농구하러 나가버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 똑같은 의자에 앉아 문이 닫히는 것을 이렇게 조용히 바라봤었습니다. 그 느낌이 똑같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엇을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모자 관계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정을 쫓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혈연의 정은 사람이 주는 것이지 보증서에 쓰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저는 그 정을 똑똑히 보고 또한 거둘 줄도 압니다. 지훈이가 다녀간 지 2주 후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지쳐 보였습니다. 머리는 며칠 밤을 새운 듯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으며 입고 있던 폴로 셔츠는 심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헤어졌어요. 저는 놀라지 않고 그저 물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짐을 다 싸서 나갔어요. 저는 그를 안치고 차를 끓였습니다. 왜 그랬니? 왜 싸웠는데? 아들은 찻잔을 쥔 채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책임감이 없대요. 모든 일을 자기한테 떠넘긴다고.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38살 남자는 제가 한 땀 한 땀 정성껏 키운 아이였습니다.
그는 한때 제 모든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무력하고 뿌리 없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지친 게 아니야. 너는 한 번도 남자가 될 준비가 된 적이 없었던 거야.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결혼은 했지만 결혼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몰랐어. 너는 아내가 널 탓한다고 원망하고 널 닥달한다고 원망했지만 사실 그녀가 닥달한 건 네가 아니라 현실이었어. 그리고 너는 언제나 도망치기만 했지. 엄마, 저는 손을 저어 말을 계속했습니다. 너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내 돈 2천만 원을 훔쳐도 된다고 생각했고 며느리가 시끄럽게 군이 내가 집 사는 돈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 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오늘 네가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녀가 떠났을까? 내가 마음이 차가워졌을까?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무겁지 않았지만 모든 글자가 무거웠습니다. 너는 언제나 내가 너의 영원한 방패막이라고 생각했지. 너는 어릴 때부터 알았어. 애교를 부리고 불쌍한 척하면 내가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하지만 지훈아, 사람도 늙고 마음도 식는단다. 어머니의 사랑은 네가 핑계로 삼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의존에 익숙해지라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정말 하나도 크지 못한 것 같아요. 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38살인데 아직 크지 못했어. 저는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잘 지내세요? 아주 잘 지낸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고른 침대에서 자고 내가 계획한 삶을 살고 있어.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나도 누구를 간섭할 필요가 없지. 예전에는 몰랐는데 혼자서도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더구나. 아들의 눈시울이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마치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그럼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저를 아들로 받아주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아들이고 싶다면 나는 네 엄마다. 하지만 너는 먼저 한 가지를 배워야 해. 진정한 책임감이 무엇인지. 아뉴, 내 삶이 지금 엉망이 되었으니 먼저 바로 서라.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청구서를 처리하는 법을 배워.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널 책임지게 하지 마. 남을 탓하고 운을 탓하며 시간을 낭비하지도 말고 누가 널 도와줄지 계산하지도 마. 네가 지금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먼저 너 자신을 돕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지훈이의 눈물이 마침내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고 그가 다시 기댈 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식탁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 차 다 마시고 돌아가거라. 배웅은 안 하마. 그가 일어설 때 그는 마치 5살은 더 늙어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묵직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제 마음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한때 요구만 하고 애교만 부릴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오늘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늦은 변화는 아마도 고통스럽고 더딜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부산에는 드물게 며칠 연속으로 차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에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휴대폰을 열어 단톡방을 들여다봤죠. 어느 날 아침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으로 보니 놀랍게도 지훈이와 그의 아내 최유진이었습니다. 그녀까지 오다니. 문을 열자 그들은 문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과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고 유진이는 빈손이었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더 수그러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그들은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는 병원 복도처럼 조용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입을 열었지만 유진이를 쳐다보며 먼저 말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유진이는 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머님께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머니께 정말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집, 저희 계획만 생각하고 어머니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하라고 시킨 것도 저였습니다. 제가 잘못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연기도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이도 그녀 옆에 서서 따라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깨가 없었어요. 제가 모든 스트레스를 유진이에게 떠넘기고 엄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 후회돼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 뜨거운 차 3잔을 타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앉아라. 그들이 앉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남을 욕하는 것보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된단다. 저는 유진이를 바라보며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예전의 말에 가시가 있었고 행동은 계산적이었고 사람을 도구로 생각했지. 내가 그걸 몰랐을까봐? 하지만 네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 네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거야. 이 한 걸음은 네가 스스로 내디딘 것이니 나는 네가 앞으로 어떻게 걷는지 지켜보겠다. 그녀의 눈시울이 약간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돈을 훔친 일, 나는 잊지 않을 거다. 없었던 일처럼 행동하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네가 나중에 변한 것을 기억할 거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기록이다. 네가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모두 내 인생장부에 적어둬.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훈이의 목골대가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지금 아이 없으니 서둘러 낳지 마라. 내가 손주를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야. 너희가 아직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억지로 아는 척하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자신과 서로를 돌볼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 다른 일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저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했고 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3사람은 그렇게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햇살이 들어와 식탁 위 찻잔에 비쳤습니다. 찬물이 가볍게 흔들리며 겹겹의 잔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진 후 저는 베란다에 서서 맞은편 아파트 벽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20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집 부엌에서 바닥을 닦으며 지훈이가 하교하기를 기다리던 모습. 그때의 저는 인생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저 자신을 위해 평탄한 길을 깔고 잘 걸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나머지가 아니라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에게 속하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머니가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에는 현금 인출기 취급을 받고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존중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과연 혈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아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며느리는 정말로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한 가정에 이런 균열이 생겼을 때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이 얽히면 변질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따져서는 안 된다고, 자식은 결국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가족에게 이용당하거나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혹은 마음이 약해져서 도와주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혹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모든 댓글이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로부터 교훈을 얻기를 바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 창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